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일하는 정은영 글 보듬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는 하이니시 벨 재단 홍콩 사무소와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올해 초부터 이렇게 함께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여는 인사로 저희 작은 것이 아름답다 발행이시면서 식물학자이신 윤경훈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대표 윤경은입니다. 올해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첫 발을 디딘 지 27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다 보니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벗들과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걸어온 시간, 앞으로 걸어갈 시간을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잘 살피고 공들여 귀담아 들으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몇 년 전부터 하이니시 벨 재단과 협력하여만 이루어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석탄을 비롯해 플라스틱, 에너지 관련 아틀라스를 펴냈고 오늘은 농업 관련 주제로 아틀라스 3권을 출판하게 된 의미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농업과 먹거리는 우리 삶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환경오염,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번에 편에는 3권의 농업 아틀라스가 우리가 당면한 농업에서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하며 협력해 주신 하이니시 벨 재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아틀라스 시리즈를 통해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발언을 하고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일을 힘쓰도록 연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를 해주실 발제자 4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음을 다해 이 책을 만들어 온 작은 것이 아름답다 편집부에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행사를 우리 함께 준비했던 하이니시 벨 재단 홍콩 사무소의 악셀 하른나이트 지버스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Axel Hanait-Sievers and I'm the director of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Office in Hong Ko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홍콩 사무소 소장직 벨 재단의 홍콩 사무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악셀 크나이트 지버스입니다. I want to welcome all of you to an event that is truly innovative for us, for SIB, and for the entire topic that we are trying to address today. 사실 오늘 이번 행사는 우리 재단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m very excited that we have the opportunity for the first time to actually launch the publications that have been developed together between Heinrich Böll Stiftung and Small is Beautiful Publishers on a range of environmental issues over the last, I should think, 2 years. 구체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저희 재단과 또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함께 협력을 하여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보고서를 우리가 함께 발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Let me say a few words about Heinrich Böll Stiftung. You may have seen the introductory videos which we showed a few minutes ago, but let me just explain that we are a civic education organization linked to the Greens, to the German Greens, which is a political party in German parliament, and we are affiliated to the German Greens, sharing their outlook, promoting topics which are of interest
in the green world around environment, climate politics, but also democracy and human rights. 먼저 간단하게 저희 하인리히 벨 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재단은 독일의 녹색당과 연계된 시민교육 단체입니다. 녹색당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그 녹색당의 여러 전망, 관점을 공유하고 있고 또 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 환경이나 기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인권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고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I am heading our office in Hong Kong, which is implementing the Asia Global Dialogue Program, as we call it. 저는 현재 홍콩 사무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홍콩 사무소에서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아시아 글로벌 대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d I have the special honor to announce that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until the end of this year, is going to establish a new office here in Seoul that is going to become working on Korea, but will also be continuing the Asia Global Dialogue Program in a regional way. 또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해 드릴 텐데요. 저희 벨 재단에서 이번 연말까지 이곳 서울에 서울 사무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서 한국 내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글로벌 대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So there will be hopefully even more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on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s and environmental policy issues. We are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is, and I'm very grateful and to SIB for this work together over the last years, which has really been exciting and has brought us to this day today, where I now am looking forward to a very interesting discussion this afterno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환경 정책 등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있었고 또 오늘 이번 행사도 함께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굉장히 중요한 논의 시간에도 큰 기대를 갖고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악셀 소장님. 네, 그럼 기다리셨던 드디어 발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레나 루이그 국제농업정책분과자 하인리히 재단 본부에 계시는 레나 루이그가 맡아주실 건데요. 네, 레나 루이그의 발제는 저희가 화면으로 사전 녹화된 한글 자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Lena Luig, and I am heading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Policy Division at Heinrich Böll Foundation in Berlin. And I'm really happy to be part of this launch event of the Korean Pesticide Atlas. So in this input, I would briefly like to draw attention to Heinrich Böll Foundation activities on pesticides in the different regions, different countries. But I would mainly focus on setting this Korean pesticide atlas in the context of, on the one hand, EU pesticide policies and also international pesticide policies. So starting, as I said, with saying a few sentences on HBF's work on pesticide. The first pesticide atlas, the German edition, was launched in January 2022, last year. Also, it was also the year of the 60th anniversary of Rachel Carson's book, Silent Spring.
And the German Pesticide Atlas was launched together with the Pesticide Action Network Germany and Friends of the Earth Germany. And it was really successful in terms of media coverage. And obviously, on the other hand, the large German pesticide producers, Bayer and BASF, were not amused. And then came the first international version, or the first English version of the Pesticide Atlas, launched by our Brussels office in October. Also a really successful launch. But what is even greater is that afterwards, so many different Heinrich Böll Foundation offices started to adapt this Pesticide Atlas and make their own editions, just as the Hong Kong office did for this Korean Pesticide Atlas. So there's already a Kenyan edition of the Pesticide Atlas, an Italian edition, a Nigerian edition, a US edition, a Spanish edition, and there's so many more to come, as I listed here, from very different countries and very different languages also. And maybe just to name two really interesting examples of impacts of this pesticide work of the different offices. I would name Kenya and Nigeria, because in both countries,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together with the partners in the countries, was successful in pushing the government, pushing parliament to revise the registration of some really hazardous pesticides that are banned in the EU, but that are still registered and being used in both countries. So I think this is really an interesting example of how the activities around the different Pesticide Atlas editions can really have a political impact. And same applies to Germany, but I will explain that later. So talking about EU pesticide policies first, I don't know if you have heard of the Farm to Fork strategy of the European Commission. It is a strategy, it says on the top right, 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 And it is part of the European Green Deal that was proposed, that was presen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2020. So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main aims of the Farm to Fork strategy is actually a 50% reduction in pesticide use, so the volume of pesticides being used, but also a 50% reduction in pesticide toxicity, meaning that less toxic pesticides are supposed to be used in the fut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duction goal, reduction target, is supposed to happen through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regulation. There was already a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 at EU level. And the main goal of this directive was to implement the integrated pest management, the system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that aims to use chemical pesticides only at the last resort. But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 was not successful in achieving this aim. So now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regulation is a new attempt to really implement integrated pest management at EU level. The first draft of this regulation was presented last year, 2022. The presentation was already delayed due to the outbreak of the war in Ukraine. And even after the launch of this first draft, the pesticide industry, pesticide lobby kept putting a lot of pressure on the European Commission with the argument that now that there's a war in Ukraine, food security is in danger, food security in the EU, but also globally, because this is the narrative of the industry, now that exports from Ukraine, for example, grain exports, are limited.
we as the EU need to produce more in order to feed the world, which of course is debatable because hunger and food insecurity is not mainly due to a problem of supply, but rather of high prices and poverty when it comes to the people who want to buy food. So the industry was successful in demanding a second impact assessment, an economic impact assessment, and this is why this whole process is delayed at the moment, but we're still expecting a second version of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 regulation before summer break this year. Another topic at EU level when it comes to pesticide policies at EU level is the chemical strategy, because the Commission is supposed to publish a proposal specifically on an expert ban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lso pesticides, until the end of this year. So this export ban is supposed to put an end to double standards, meaning that European pesticide companies or other chemical companies are exporting pesticides that are banned in the EU due to health hazards or also environmental hazards and risks. The problem is with all these EU policies that there will b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next year in May in 2024. So I really hope that it will still be possible to bring both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regulation as well as the EU-wide export ban through Parliament until these elections. But this is at risk. A last point on EU pesticide policies is that the approval of glyphosate is debated again because the approval of the substance glyphosate actually ended by the end of last year. And because the authority that is responsible,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was not able to revise all studies again, the approval was renewed for another year. So now it is valid until the end of this year. But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is supposed to present its evaluation now in July. So we're waiting for this evaluation to see whether we will be the European Union will be able finally to also ban glyphosate for its really hazardous impacts on human health, especially, but also on biodiversity. Another topic, this is why I said in Germany we were also successful, or we also had a political impact with our pesticide atlas. This other topic is national export bans. So France was the first country in the European Union that implemented an export ban for certain hazardous pesticides in 2022. And since 2020, different German organizations have been pushing for a national export ban as well that prohibits the export of certain hazardous pesticides that are banned in the EU. So also with the aim of putting an end to these double standards in pesticide trade. We always framed this French export ban as a best practice and something the German government should draw ideas from, but there's a flaw in the French export ban because it only regulates the export of finished pesticide products and not pesticide active ingredients that can then be formulated in other countries. So, for example, from Germany, quite a lot of active substances are being exported to countries like Brazil and South Africa. And in these countries, the pesticides are formulated. So afterwards, these countries can sell the finished pesticide products also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So, for example, there's a lot of pesticide products coming from South Africa to Kenya,
but the active ingredients in parts come from Europe. So at the moment, the German Ministry for Agriculture is also working on an export ban, and Heinrich Böll Foundation is doing its best to trying to influence in a good way, because the risk is the same, that only pesticide products will be regulated through a national ban, export ban, and not active ingredients. And there are similar plans for national export bans in Belgium, by the way. I just want to say very few sentences on why Heinrich Böll Foundation in Germany is focusing so much on this double standards issue. It is because the sales of highly hazardous pesticides are really profitable for the large pesticide producing companies like the German companies Bayer and BASF. So Bayer is making around a third of its profits from the sales of highly hazardous pesticides, and BASF around a fourth of its profits from selling highly hazardous pesticides. And the problem is that the largest part of these highly hazardous pesticides are being sold in countries of the global south and are being used in countries of the global south, and not in Europe or Northern America. And this ends up in the problem that the largest part of unintended pesticide poisonings are happening outside Europe and North America. So this is why we are putting such an emphasis on ending the double standards in global pesticide trade. I would like to end now with just a few words on international pesticide policies that are relevant at the moment. So I have to be transparent here. I'm recording this input before the actual launch of the Korean Pesticide Atlas. So in Ma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eeting of the Basel, Stockholm, and Rotterdam conventions is still about to happen. And I don't know the results yet. So these are the conventions on toxic residues,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and on pesticide trade and the prior informed consent when it comes to importing hazardous pesticides. And what is really interesting is that paraquat, as a really highly hazardous herbicide, even more hazardous than glyphosate, is about to be listed in the annex of the Rotterdam Convention, so that all importing countries would have to agree to the import of this highly hazardous substance. So I'm really curious to hear if the different countries will be successful in listing paraquat in the annex. Another really interesting initiative of Brazilian scientists is an international pesticide standard alliance. So the goal of this initiative, of this alliance, is to really align national registration policies so that in the end, certain highly hazardous pesticides will not be able to be registered in any country of the world, also in order to put an end to these double standards. And probably you're also aware of the work of the Pesticide Action Network and International Pesticide Action Network, and they have been doing really great work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a global phase out of all highly hazardous pesticides, HHP. So the Pesticide Action Network always updates a list of these highly hazardous pesticides, naming different criteria or based on FAO and WHO criteria. And at the moment, this list covers 338 different pesticide substances. So the aim of the Pesticide Action Network is to phase out of all these highly hazardous substances. This is my inpu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and I'm really happy to listen to the rest of this launch event, and have a good day. 고맙습니다. 레나 루익. 네, 이따가 만나볼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을 듣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농약 아틀라스를 이제 계속 편집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농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런 농약을 연구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런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해오신 몇 분의 오늘 발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김은진 교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GMO 반대 운동과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해오셨는데요. 그리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오래된 민간, 농촌, 농업에 관한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민간 연구소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의 저희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김은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농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써왔고 지금 쓰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요 2019년 신문 기사입니다. 근데 2019년에 이 신문 기사가 여기 제가 인용한 건 농민신문인데, 농민신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정말로 많은 신문에서 이거와 거의 유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곡물 작업률은 세계 최하인데 농약 사용량은 선진국의 10배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발표를 했죠. 근데 이 발표를 했는데,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이 신문 기사 다음에 도대체 우리나라가 농약 사용량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가? 농민들을 만나보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농약 이 사용과 관련돼서 이 양을 책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양을 책정을 했냐 찾아봤는데, 모든 자료를 봤더니 농약 회사에서 판매한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한국작물보호협회라는 곳에서 Q&A에서 발제를 한 겁니다.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사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농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협회입니다. 따라서 작물보호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농약을 쓰지 말자는 이런 협회인가 아니고, 그 농약을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 것,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잘 쓰게 할 것인가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써놓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농약 사용량을 통계를 낼 때 통계 내는 방식이 정말 화학 농약만을 하는 게 아니라 생물 농약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작물, 주된 작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농약 사용량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처럼 재배 면적이 넓은 데는 당연히 사용량이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재배 면적이 작은 데는 적을 텐데, 그거를 단위 면적으로 바꿨을 때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 이 포인트가 어떤 거, 이게 포인트인가요? 아닌가? 제가 이걸 할 줄 몰라서 이 밑에서 보면은 나오는데, 미국은 맹류를 많이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맹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모작을 할 때 겨울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작물이란 얘기는 그만큼 벌레나 잡초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농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맹류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에 벼농사를 짓는 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약 사용량을 평가를 할 때는 그냥 총량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의 이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통계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길게 했습니다. 1970년부터요. 매년 우리나라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양과 총 사용량과 헥타르당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요. 1970년에는 총 사용량이 3.7에서 양이 1000톤, 기준이 1000톤입니다. 그러니까 3700톤인 거죠. 그 다음이
헥타르당 1,600톤, 600kg였어요. 600kg였는데 내려가시면 2021년까지 통계를 보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1990년대 맨 밑에 것을 보시면요. 그때부터 10에서부터 헥타르당 사용량이 10에서부터 거의 비슷비슷하게 10, 11, 12, 그다음에 좀 많을 때 13 됐다가 다시 11, 10, 뭐 9도 갔다가 12 뭐 이렇게 가는데요. 이 통계를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주를 달아놨는데 주에 농약 사용은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화학비료 사용량은 농업용만 기준으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농약은 농업용만 기준으로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해서 골프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골프가 유행을 하는데 골프 하면은 잔디고요. 잔디에 치는 제초의 양은 일반 같은 면적에서 제초의 양의 몇 배를 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초를 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나라 골프장 개수가 몇 개나 될까 찾아봤는데요. 9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골프장이 63개였습니다. 그게 2000년대가 되면서 150개에서 160개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2020년에 통계가 534개고요.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골프장 개수가 810개입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골프장에 따르는 제초제 사용량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농약 사용,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농약을 사용을 했을까를 살펴보면요. 자, 1906년에 이때가 이제 일제 시대가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권업모범장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 농약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들의 농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재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농약 사용이 서서히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930년에 조선 3공을 설립해서 이때 처음으로 합성 농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발제를 할 때 농약 원 성분을 가지고 가가지고 각 나라가 제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제조를 하는 합성 농약이 1930년대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1950년대까지는 이렇게 합성 농약을 만드는 기업을 누구나 다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서 원재료를 수입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합성을 해서 농약을 판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957년도에 당시에는 13개의 농약 회사가 있었고, 그 57년도에 이렇게 13개 회사가 되면서 농약 회사에 대한 관리와 농약 사용 규제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57년도에 농약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관리법이 제정된 후에 69년도에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합성한 최초의 농약 파라치온을 생산했고, 70년대부터 농약 사용량이 급증을 했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농약 사용이 되면서 57년도에 농약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농약을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인데요. 원래 처음에 농약을 만들 때는 이 불량 농약을 근절하겠다라는 것이 농약관리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량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불량자가 들어가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산업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 불량식품이라는 게 있다가 어느 순간 불량식품을 근절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라지고 나온 게 대기업에서 만드는 과자 말고는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되도록 된 거죠. 그래서 기업화, 산업화를 위한 전초 단계가 불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농약관리법을 만들 때도 불량 농약을 근절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 제조 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도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지만 농약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유통하거나 사용해왔던 것들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민간에서 사용해왔던 것들이 불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간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농법에서의 풀을 없애거나
벌레를 잡기 위해서 써왔던 이런 농법으로 인한 우리가 그 천연 물질들도 이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이런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약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농약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농약 기업 중심으로 농약 시장을 재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수입에 의존하던 농약 생산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에 맞춰서 농약 사용량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세한 농약 회사들은 폐업을 하고 결국 197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10개의 농약 회사만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기업화 하는데 이 농약관리법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농약관리법이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 농약 시장의 변화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농약과 관련돼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사실은 80년대 말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위해서 이농 정책을 썼습니다. 이농 정책을 쓰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떠난 젊은이의 빈자리를 기계와 농약과 화학 비료로 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1981년에 농약관리법을 전부 개정을 해서 그동안은 정부에서 관리해오던 농약 검사를 농약 기업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네, 80년대 후반에 이런 것이 농약에 대한 관심이 후반에 들어서 온 거는 그전에는 그럼 농약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주로 농약 중독에 관한 문제였고요. 80년대 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잔류 농약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잔류 농약에 관한 관심은 1987년에 미국의 농수산물이 수입 개방 압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수입 농산물이나 과일에 있는 잔류 농약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1988년에 잔류 농약 기준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제 이렇게 농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농약과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자, 92년도에 리우 선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이 리우 선언에서 채택한 단어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우 선언에서 환경과 생태에 관한 문제 의식이 높아졌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92년도에 이러한 환경과 생태계를 위한 흐름과는 또 별개로 세계 무역에서도 세계 무역기구 WTO가 출범을 했고 세계 시장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 WTO 출범을 하면서 이 이전에 출범을 위해서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에서 원래 모든 시장을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시장 개방은 실패를 했고 농산물 시장만 개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개방을 하려고 했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거를 개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WTO 부속 협정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 수입 수출이 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관련돼서 독점이 가능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비롯해 이 독점이 가능한 것이 그 이전까지는 공산품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이후에는 이 공산품에서 종자를 비롯해서 이 생물에 대한 독점까지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에 농약관리법도 전부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추세에 맞춰서. 그래서 이 농약관리법이 이 전부 개정을 통해서 농약 기업에서 만드는 농약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권리가 되고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 농약 제조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은 농약 기업의 고유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은 증산을 통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를 농약 사용을 필수로 여기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국내 농약 기업이 발전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발제하신 분도 잠깐 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약 사용이 당연하다라는 뜻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2000년대가 되면서 그 2000년대까지 이 정책이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2017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살충제 달걀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첫 시작은 유럽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장에서 DDT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DDT는 1970년대에 세계적으로 금지를 했고 우리나라도 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데 2017년에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땅에 잔류하는 농약 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요. 그 결과물이 2019년에 전면 시행하게 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우리가 보통 PLS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제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1988년도에 잔류농약 기준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잔류농약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 이외에는 그 농약은 잔류농약 기준을 맞추면 되지만 그 위의 농약은 일률 기준, 그래서 0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PLS 제도가 도입이 될 때만 해도 이것이 정말로 농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잔류농약이나 그다음에 토양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잔류한 농약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엄청난 방안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지 농약 자체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농약 기업을 규제를 하지 않고 그 농약을 사용한 농민을 규제한다는 거죠. 사실은 농약 생산하는 농약 기업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규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잔류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약 사용과 관련돼서는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관리법 개정은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건강을 위한 농약 사용 관리가 아니라 결국은 농약기업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모든 정책이 50년대부터 지금까지 70년을 이런 정책을 가져왔다면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는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유럽이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대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환경농업육성법, 이제 이 다음번에 발제하실 우리 최동근 사무총장님이 발제를 하실 건데 97년도에 환경농업육성법이 지금은 이제 조문이 바뀌었지만 제정이 돼서 98년 12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농업에서는 농약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90년대 말부터 이 환경농업육성법을 중심으로 해서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농업이 발전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결과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만 나타났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농약 기업이 종자 기업을 인수해서 유전자 조작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아까 여기 바이엘 바스프 나왔는데 바이엘 바스프는 전 세계에서 유전자 조작 종자도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을 그러면서 이 유전자 조작 종자가 농약 사용량을 줄일 것이라고 홍보를 했고 결국은 종자와 농약의 독점을 정당화하면서 농기업은 종자와 농약의 협업을 하는 이러한 초국적 생명공학 산업으로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2020년대에 전 세계가 막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겐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농약 아틀라스 이 주제 제일 첫 번째도 나왔지만 기후위기, 식량위기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서 농업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는데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농업 얘기를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기후위기를 대하는 농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올바른 접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량 위기는 인류의 생존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도 생존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생존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농업을 영위해야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안전하게 안심하고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을 것이고,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지금처럼 내 밥상에 올라오는데 고기를 먹으면 죄악시하고 채식을 안 하면 뭐 큰 문제가 날 것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밥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또 다른 한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종자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토종 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토종 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조상 대대로 천연물과 무기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왔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이러한 종자와 이러한 농법과 이러한 농민들이 삼위일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농약 없이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고 건강한 이러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진 교수님의 열정 있는 발제 감사합니다.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발제를 하기 전에 이분을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제 농약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럼 대안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대안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국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으시고, 그분들이 30년 동안, 아니 30년이 아니죠,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해오신 농부들이 계시고, 또 그 농부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협회,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셨던 최동근 사무총장님을 이 자리에 소개시켜드려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냥 지금 친환경 농업이 뭘까라고 하면 이게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김은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환경농업육성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는 좀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파란 글씨로 돼 있는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거나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수단을 활용해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농산물이죠. 이게 사실은 지금 정의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김은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합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한 예전에는 안전한 농산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 농산물 이퀄 안전한 농산물. 여기 이제 이따가 우리 한살림에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이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국민들한테 뭐라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은 안전한 농산물이다, 그렇게 홍보해 왔고 여태까지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이퀄 농약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홍보를 했고 강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에서 농약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프레임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려고, 이게 2018년도에 법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면 1994년부터, 그러니까 1997년도 아까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수없이 바뀌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정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것이 사실은 지금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거에 현 주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김은지 교수 환경 농업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그거를 환경 보존형 농업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대한농업, 생태농업, 유기농업 전체를 우리 정부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거를 환경 보존으로 하자. 영어로 Sustainable Agriculture, Sustainable Agriculture, 지속 가능한 농업.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98년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친자를 붙이면서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e.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이상한 개념이 사실은 됐던 거고요. 친환경 농업을 담당했던 농림부 내 과도 환경농업과가 명칭이 이렇게 친환경 농업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2001년도에 법 제목을 바꾼 겁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60, 70년대부터 우리 민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먼저 해왔고 94년도에 정부가 환경농업과를 만들어서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왔던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 제도화된 친환경 농업으로만 보이니까 그 전에 했던 다양한 우리 선배들이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위에가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협업농장을 했던 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세 분들이 혈연 공동체를 맺어갖고 그 당시에는 유기농업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증산을 다수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을 저는 이것을 태동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는 76년도에 정농회가 단체로 만들어서 유기농업을 처음 실천을 했던 겁니다. 저분들이 혈연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하고 같이 결혼을 했던 세 가족이 같이 지금의 화성에 있는 그 야마기시즘을 전신이었던 그쪽에서 협업농장을 하면서 농사 방식을 정부가 했던 증산 위주의 정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을 저는 이렇게 태동으로 봤고요. 그래서 정농회 유기농협회 아시는 카톨릭 농민회도 이런 생명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급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78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민간들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자각으로 이 생명농업을 실천을 해왔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첫 유기농업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걸 정부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활동들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그룹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그다음에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이런 것이 생활협동조합의 원래 출발이었고 모토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한 농산물들을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홍익대 쪽에 있는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가 지금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예, 한살림, 둘의 아이쿱 했던 21세기 세매였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행복중심 생협인 함께 가는 생활 소비자 협동조합 여성 운동 중심이었던 여성민회 생협 그리고 이런 전체를 아울러서 환경보존 농업 생산 소비단체 협의회가 9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때다도 보시면 명칭은 길지만 환경보존형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같이 협력과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출발한 단체가 이 단체였습니다. 지금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 가능하게 더 확산하고 정착을 시킬 거냐 해서 만들어진 게 저렇게 긴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 만들 때 우리 김은진 교수님이 같이 하셨어요. 제일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95년도에 정부가 하기 전에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받아서 정부가 환경농업 육성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유기데이도 그때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91년도 4월에 처음으로 유기농업 발전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이거의 계기가 됐던 게 아까 김은진 교수님 얘기했던 1986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하면서 이후에 농산물 수익 개방 체제가 됐을 때 어떻게 살 거냐? 대규모화 되기는 농민들 왜? 그래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환경 보전 농업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다가 어쨌든 유기농업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감농약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그래서 개념을 좀 강하게 미국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품질 인증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것을 94년도에 정부가 환경농업과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환경농업 육성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인데 환경농업 육성법 만들 때 환경부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환경농업이니까 환경부 소관이지 왜 농림부가 환경농업을 얘기하냐? 환경부의 환경정책 기본법이 있는데 그 중에 환경농업에 관련된 걸 하면 되지 왜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냐? 이런 게 사실은 환경농업 육성법 만들 때 에피소드였습니다. 예. 품질 인증제는 아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법이 달랐던 겁니다. 환경농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때는 농민들이 스스로 환경농산물을 만들어내면 붙이도록 하는 표시 신고를 하다가 정부가 개입했던 2001년도에 이름 명칭을 바꾸면서 친자를 붙이면서 인증제로 일원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스스로 했던 자율성들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획일화나 아까 얘기했던 생산과 소비가 됐던 관계성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맨 처음에는 환경농산물 속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외국처럼 유기농산물 개념이 아닌 하다 보니까 농약 사용 기준을 정부가 정한 기준치만 하고 있는 것도 환경농산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INM, IPM 농산물이라고 하는 일반 환경 농산물이라고 돼 있다가 2006년도에 정의가 바뀌면서 그 부분이 빠지고 전농약까지 있었던 그런 조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그 부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아까 유기농업 발전 기획단이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정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삭제가 되고 관행농업 부분이 삭제되면서 전농약까지 포함하는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유기, 무농약, 전농약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 전체를 보면 농약 중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농약을 사용했냐, 얼마큼 했냐. 우리 친환경 농산물도 태생적으로 농약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흙을 살리고 공기를 살리고 이런 것들의 개념이 아닌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농약의 개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쭉 이 2009년도까지 보시면
19만 8천 농가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죠. 전농약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러다가 쭉 줄어서 지금 현재 5만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9% 정도 됩니다. 유기하고 무농약. 그다음에 면적상도 한 4.5%. 왜 줄어들까? 이게 맨 처음에는 전농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많이 웰빙 붐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했던 그런 측면에서 하다가 이 검사가 확대가 되면서 농약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도가 계속 강화가 되죠. 지금 친환경 농산물은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시면 인증이 뭘까? 왜 우리가 호텔에 가면 무궁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 마크를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따가 우리 한살림에서도 참여 인증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3자 인증, 제2자 이렇게 인증이 있지만 국민들은 참여 인증이나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한 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국민들이 많이 설레하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실 인증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서 인증을 하고 농민들은 신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산과정 조사 이렇게 서류나 현장이나 인증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서 토양이나 용수 및 생산물 검사를 하잖아요. 금지 물질을 사용하냐 여부. 금지 물질이 나오면 이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인증이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거에 대한 농민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범법자의 영처럼 비춰지고 최근에는요 감자를 저장하는 용기 톤백에서 농약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농민들 책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사실은 이게 계속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농산물 이게 인증 취소 현황입니다. 그러면 한 2,299 농가 정도가 인증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농약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한 1982.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 정도가 전체 농가 중에 농약 사용 기준 때문에 매년 인증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농약을 안 쳤는데도 나오는 거는 그중에 3% 안에서 그걸 100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 중에. 예. 보시면 이렇게 한 3.9% 2022년도에는 한 3.9%입니다. 근데 보시면 중간에 인증 포기를 하는 경우에 인증 취소를 건수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은 불리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인증 굳이 안 받아.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거는 이만큼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빠지고 나서 하니까 2020년도나 21년도 보면 한 1,900 농가가 인증을 포기한 농가들이 있더라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재배 방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이게 법에 딱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식약처 기준의 2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경우 비산이나 농업용수나 불광역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사실은 비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농약이 나오면 인증이 취소가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다 겁니다. 외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100% 전수 검사를 다 하고요. 농민들이 인증받을 때 검사 외에 학교급식으로 출하하거나 각종 출하할 때마다 또 검사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보면 5% 정도를 검사합니다. 근데 미국은 2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기농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분의 1 초과하지 MRL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하인 경우에는 판다는 겁니다. 마크를 붙여서.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면 별도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일반 농산물처럼 우리가 정한 식약처 기준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농가들이 계속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유기농은 잔류 농약이 더 적고 이런 균형이 잡힌 단백질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적인 건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약 잔류 검출에 보면 이렇게 살포하지 않지만 농약이 나온다. 또는 이웃 농가가 뿌린 거에 날라왔다. 검출되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생산자들 스스로. 그러나 생산자들 스스로도 농약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한 60% 정도가 필요하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국가 인증 제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뭐 GAP도 있고 저탄소도 있고 전통. 근데 가장 95%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인증 제도를 가장 많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고려한답니다. 고려한다는 얘기는 마크를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마크가 지금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아까 정의 개정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들한테 한 500여 명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아까 얘기했던 기후 위기에 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다들 동의하십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은 아까 분석과 결과 중심의 인증 체계를 어떻게 하면 바꿔볼 거냐, 이게 사실은 지금 고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인증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약 대신에 농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만들어 쓰는 것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재를 갖다가, 아까 농약상에서 예전에는 농약을 사다 썼지만 거기에 친환경 농자재를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기농자를 하냐 보니까 생산비나 경영비가 초래된다. 또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유기축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한 100여 농가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종과 축산이 연계돼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도 생태계를 보존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또한 소비자들도 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주체에서 떠나서 건강한 농촌, 농생태계 유지에 기여하여 공동 생산자로의 역할로 소비자들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역시 그런 농자재 지원 중심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친환경 농업의 앞으로의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동근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발제자 찾을 때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농약에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로 마지막을 우리의 상황을 얘기할까
하다가 저희 아틀라스 이제 편집하면서 이따가 만나보시겠지만 농약 아틀라스가 고위험 농약, 뭐 농약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게 무농약 지역이라는 챕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무농약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챕터가 한 페이지로 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이번 행사 저희 마지막 발제자도 아까 보셨지만 한살림 농산에서 지금은 좀 낯설긴 하지만 한살림 사업 연합 거기에 품질관리본부장님으로 계시는 이승균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농약 없이도 농약 문제 해결을 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로서 저희 한살림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자리에 제가 발표하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살림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살림은 이제 1986년도에 조그만 쌀가게로 시작을 했고요. 일찍이 이제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도 생산하시는 생산자님들, 그래서 그 농약하고 화학 비료 사용의 폐해를 좀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발적으로 농사하시는 생산자님들하고 이를 알아주시는 소비자님들하고의 연결이 시작되면서 한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살림이라는 이름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 전체 함께를 의미하고요. 살림에는 이제 살리다라는 뜻이 들려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살림 운동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먹고 계시는 밥상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농업을 생산자님들 농업을 살려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처음 시작했던 쌀가게 사진이고요. 현재 한살림 뜻에 동조해줘서 가입해주신 소비자 조합원님이 약 84만 명 정도 작년 기준이고요. 현재 공급액은 한 4,900억 정도 됩니다. 그 하루에 한 1,500개 정도 품목들이 매장이나 아니면 온라인 공급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조그만 쌀가게에서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저희 한살림 오늘 이제 좋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해요. 한살림 안에서도 이렇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오늘 그런 어려움들은 잠깐 접어두고 한살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질 수 있었는가 이 좋은 점들만 따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 좋은 점만 있다라고는 여겨주지 마시고요. 다만 그런 어려움에도 있어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 농약 없이도 친환경 농사를 하시는 생산자님들을 확대하고 그거를 이해해 주신 조합원들이 많았을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 지난주에 아마 국제 인증하시는 심사원 그 단체 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친환경 농사하시는 생산자님들은 그 현장에서 농약과 싸우는 최전선의 전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약을 없이도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농업이라는 현장, 필지, 땅에서 실제 전사처럼 싸우고 계시다는 말씀. 그거를 가서 보는 게 친환경 농업의 인증 심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살림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현장의 전산들을 어떻게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계속
싸움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 6가지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서는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살림 사업연합, 저희 큰 한살림이라는 큰 조직은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큰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저 사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부분만 묶어서 하는 데가 한살림 사업연합입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특징은 협동조합의 뜻에 맞는 여러 조합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자주기준서 한살림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친환경 인증 기준에 맞게도 하지만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기준을 어떤 부분에서는 더 엄격하게 하고요. 일부는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항상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함께 합의를 통한 결정을 한살림은 무척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기준뿐만 아니라 어떤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요. 그걸 결정하기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또 위원회, 장목회의 등 다양한 회의처를 운영합니다. 조직의 기본 방향뿐만 아니라 생산 출하 기준, 그다음에 물품의 가격, 그다음에 물품의 취급과 관련된 내용들, 각종 운영 방식, 혹시 생산자님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 징계에 관한 사안들도 항상 같이 모여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항상 함께하고 논의합니다. 같이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같이 집회도 하고요. 생산지 방문도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마다는 가을거지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추수감사제 같은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약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생산할 양과 가격을 미리 협의해서 설정합니다. 이로써 생산자님들은 1년 동안 내가 한살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님은 1년 동안 생산할 양, 그다음에 가격, 그걸 어떻게 길러야 된다는 기준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는 계약서를 설정을 합니다. 소비자는 미리 이렇게 설정된 가격과 양에 따라서 1년 동안에 이걸 소비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뭐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항상 물품이 우리가 약정한 양보다 많이 남게 되면 그 남은 양을 어떻게 소비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약정 제도를 통해서 생산자님들은 뭐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일부 30% 내외에서 올렸다 내렸다도 할 수 있지만 1년의 농사, 그다음에 1년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미리 가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산 공동체 운영입니다. 한살림 초기에는 소비 조합원들도 공동체로만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해서 현재는 생산지만 공동체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인 이상의 생산자님들이 모이셔야지만 한살림 생산 공동체를 꾸릴 수 있고요. 그 생산 공동체가 꾸려져야지만 한살림과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을 이렇게 의무화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구성을 통해서 이제 역할을 좀 나누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또 생산 과정을 이제 서로 살피고 어려운 농사를 서로 돕고 격려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의무화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살림은 초창기에부터 아까 전 발제에 나온 것처럼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 사람과 사람과 이 관계의 중요성들, 아까 농업할 때도 지역과의 관계, 그다음에 환경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유통에 관련된 관계,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생산 공동체 모습입니다. 필지 현장도, 생산 현장도 같이 둘러보고요. 끝나고 나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농업 현실에 맞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그 술 한잔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식을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공동체를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농업 특성상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는 생산이 되지 않는 몇몇 품목들이 있습니다. 아예 생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이 물품을 판매해야 내년도에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몇 가실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한 수확을 할 수가 없고 적절한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낼 수 없기 때문에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약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도 같이 협의해서 만드는데, 다만 이렇게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저희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잘못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요. 사용 기준에는 품목별로 전체 사용 횟수,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1년에 7번만 농약을 칠 수 있게 아예 정해 놓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6회만 하고요. 품목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한 성분당 사용 횟수가 아마 이제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확 전에 사용 시기, 수확 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 이전에 찌셔야 된다. 그게 보통보다는 한 2배수 정도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금지 농약 성분을 해외에서 발표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초제하고 성장 조절제, 요건 아예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고독성 농약들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농약 중에서도 이런 해외 자료들을 검토해서 그 환경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문제되는 이제 꿀벌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반영된 자료들을 검토해서 횟수라든지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 기준들을 가지고 생산자님들은 1년 농사 짓기 전에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농약을 칠 거야라는 계획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것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항상 저희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실제 사용을 그렇게 하셨는지도 점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요 현실도 인정은 하되 태산 환경에 적게 사용하고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잠깐 있었는데 살짝 넘어가서 제가 여기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라든지 환농위원 차원에서의 분석도 되겠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농약 검출 사례에 대해서 항상 자료를 분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리는 2017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저희 생산자 농가들이 현재는 2,200농가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생산자님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농약 검사를 하고 국가에서 진행되는 검사, 그다음에 한살림 자체적인 검사 때문에 그 평균적으로 한 2,000농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2017년도에 처음 할 때는 한 약 100여 농가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실이 확인됐고 확 많이 줄어들었다가 2022년도에 다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마 이제 PLS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항들 검출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고요. 검출 원인들을 따져 보면 아무래도 엽농가의 비산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토양 잔류, 용수 오염, 이렇게 해서 비의도적 요인이 60에서 70%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님들이 직접 살포하는 경우는 5% 미만. 이 5%도 아까 얘기한 중도에 포기한 건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자님 직접 했다기보다 그 가족들이 했다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잔류 농약이 좀 전에 바로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국가 인증이 취소되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한살림은 2004년도부터 생산자님들이 국가 인증을 받는 걸 의무화, 처음 만들어질 때 의무화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가 인증 취소되면 한살림 약정도 취소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인증제도의 좀 미흡한 점, 잔류농약에 너무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인증제도를 2020년도부터 진행을 하고요. 이 저희 자체 인증은 한살림 참여 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생산자님들, 실무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모습으로 인증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은 공동체, 아까 얘기했던 생산자님들이 공동체를 꾸리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생산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이 과정에 꼭 참여하셔야 이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고 우리 농업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검사 성적서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간 과정까지들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로 이렇게 좀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유기농업 주변 환경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생산 지역 공동체, 농업의 공동체 이런 것들도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제도가 운영돼야 된다. 한살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살림 참여 인증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자체 운영제도 하는 모습들이고요. 생산자님들끼리 점검을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점검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증 심의도 생산자 대표, 소비자 대표,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실무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는 과정으로서 전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그 인증 마크만뿐만 아니라 그 아래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생산지는 어떤 곳이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증을 냈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거래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 유통 구조를 설정해서 생산자님하고 소비자가 가장 짧게 만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생산자님들한테 70%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가격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이 직거래가 그냥 단지 유통 구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산자와 하고 소비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실감할 수 있어야 그게 직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오잔치라든지 가을거지 행사, 그 다음에 생산지 방문, 매장 체험, 생산자님들이 매장에 그 판매되는 곳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서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살림이 규모가 커져 갈수록 원칙을 지키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 또한 시대 상황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조합원의 인식도 달라짐에 따라서 한살림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높은 생산 출하 기준이 생산자님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산자 유입의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생산자의 수치 가격은 기존의 35%에서 현재는 30%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한살림은 또 너무 많은 회의하고 소통 과정을 통한 결정이 너무 소모적이고 느리다는 비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울 때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비전과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한살림은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지켜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속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사님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농약과 관련된 문제들의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살님한테 이제 부탁드렸던 게 데이터와 기록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농약 아틀라스 하면서 한국판 할 때 통계 자료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래픽하는 작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약 소비량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농약 판매량, 출하량 기준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계가 국가의 농진청이나 그런 자료들이 아까 말씀하신 농약 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는 것도 깜짝 놀랐기 때문에 한살림은 오랫동안 그런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은 지체됐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이것으로 네 분의 발제를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레나를 좀 불러봐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자, 레나를 불러볼까요? 레나 루이, 할로. willkommen. 네, 궁금하시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전에 한 4분 정도 먼저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친환경에 대한 인지도나 현재 각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발표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농약 절대 치면 안 되는가? 그래도 적당히 필요한가? 유전자 조작에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세 번째는 무경운, 무농약, 무비료, 씨앗받는 농사를 하는 지구 농부님들의 삶이 지속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약 저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이 4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답해 주실 분이 유전자 조작에 어제 오늘 내일 이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농약을 절대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는 좀 써도 되느냐 뭐 앞에 질문 있는데요. 사실 어느 범위까지를 농약이라고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 농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약은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한 농약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일단 화학적으로 합성을 한 것이 지구환경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건 이미 레이첼 카슨의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 when we talk about the past, present, and 앞으로의 future,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과 관련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특정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고추 농사 짓는 농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이거거든요. 잡초가 무섭지도 않고 벌레가 무섭지도 않은데 오로지 병 하나 오면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약을 쳤는데 그거를 너는 약 쳤으니까 이제 유기농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건데, 사실 유전자 조작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유전자 교정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유전자 가위 기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개발은 의약품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농작물에 쓰는데 의약품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특정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정 질병이 있어야만 돈벌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게 결국 농업에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특정 질병과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필요로 하는 게 식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이 결국은 농업에 쓰이는 건데요. 과거나 현재까지 지금 주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제초된 애성이나 살충성 두 가지가 큰데요. 제초된 애성이나 살충성은 처음에는 제초제를 계속 나오는 글리포세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는 잘못 치면 작물도 죽는데 작물이 글리포세이트를 쳐도 안 죽어.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 계열 제초제를 마음껏 칠 수 있다. 이게 제초제 내성 GMO입니다. 그 살충성 GMO 같은 경우는 그 살충 성분이 이미 작물에 유전자 조작 방식으로 삽입돼 있기 때문에 살충제를 굳이 뿌리지 않아도 그 이파리만 먹어도 벌레들이 다 죽는다라는 논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초제나 맹독성 농약 몇 번 치면 되고, 제초제 내성은 살충성은 살충제 안 쳐도 되고, 그래서 환경에 더 이롭다, 농약을 덜 쓰게 되니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 이 GMO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지어보니 이 맹독성 농약에 이제 내성을 가지는 잡초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제초제 사용량이 늘었고, 살충성 같은 경우는 그 벌레의 천적이었던 벌레들이 새로운 벌레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벌레를 잡기 위한 살충제가 또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농약 사용량이 장기적으로는 다시 늘어났다라고 통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살충성 그다음에 제초제 내성 GMO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넘어서서 하지만 기업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2세대 GMO라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아마 말씀하신 네일에 해당할 건데요. 2017년 이후부터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게 특정 성분을 강화한, 그래서 건강 기능성 GMO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건강 기능성과 관련된 GMO는 수입이 안 되고 있고, 그 1세대 살충성과 제초제 내성은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에 미국에서부터 재배 승인을 시작을 해서 2세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는 GMO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물론 사고가 터지기는 한데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돼지호박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사고가 터지지만 이거는 불법의 문제이고요. 누군가가 고의로 재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국산은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전자 조작 아틀라스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식품 아틀라스, 농업 아틀라스가 저희가 3종이 이제 함께 나오는데요. 그때 그 내용에도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레나, 루이그한테나 여기 계신 분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구신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시민 이보은입니다. 저 레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글리포세이트를 금지하는 이유의 법안이 올해 안에는 이제 실효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정상적으로 지금 그 낙관적인 상황인지 정말 확실하게 추진되는지 이런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유받고 싶어요. 이유는 저희는 우리나라는 그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고,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근까지도 99%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황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글리포세이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별도의 절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지금 진행 중인 두 개의 별도의 절차인데요. 지속 가능한 농약 사용 규정 자체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통과되면 농약 전반적으로 사용이 50%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리포세이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별도로 글리포세이트를 다시 한번 사용 가능한 농약으로 재승인하는 과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의 별도의 과정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지금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농민단체나 농약기업들이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절대로 재승인이 되면 안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저희가 없는 상황입니다. GMO와 관련해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GMO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세대 GMO가 현재 EU 차원에서
제한이 되고 있고 이것을 합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약 업계에서는 2세대 GMO의 확산을 환영하고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농약의 사용이 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2세대 GMO들을 살펴보면 1세대와 마찬가지로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1세대 GMO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해서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유기농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2세대 GMO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사용이 승인이 됐을 때 옆에 농장에서 유기농 농장으로 오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농장 또한 유기농 농장으로 더 이상 인증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이 유럽집행위원회에서 7월 초에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네 저기 계신 농민이고 또 다국적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종철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에서도 파라쿼트가 지금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등지에서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곳에 가보면은 파라쿼트를 이제 버젓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까 이제 수출 금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에서 금지되는 농약이 유럽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규제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에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는 드론으로 지자체 지원으로 드론으로 농약을 이제 살포를 하는데요. 드론의 경우에는 이제 무거운 거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농약 원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잔류된 그런 농약을 꿀벌들이 먹고 또 중독돼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그런 농약 시비와 관련된 특히 드론과 관련된 그런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수출 금지와 관련을 해서 유럽 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어나 바스프나 스위스의 기업들이 화학 제품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금지됐더라도 수출은 금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는 수출 금지에 대한 그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를 통해서 언급드렸던 로트르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유해한 농약을 부속서에 등록해 놓고 이와 같은 부속서에 있는 농약들이 거래될 때에는 수입국의 동의 시에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국이 동의한다면 유해 물질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금지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EU 등이 수출 금지 조치를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 기준이 사라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특히나 국제적으로 모든 종류의 고독성 농약 즉 HHP는 점진적으로 사용 금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론과 관련된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U에서 드론을 이용한 농약의 살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업에서 드론이 사용이 될 때에는 농지의 크기나 토양의 품질 등을 모니터링을 하는 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브라질 북부에 있는 세에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약 살포를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드론은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과 항공기의 법이 다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특히 또 농약 업계에서는 드론으로 살포하면 항공기보다 훨씬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꿀벌에 유해하는 등 여러 생태계적인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농약 저감 정책이 과연 있는가?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 외국에서 발표를 했지만 EU 그린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까 농약 사용량을 50% 2050년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한국은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U는 그 농약 사용을 50% 줄이기 위해서 유기농업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EU와
비슷하게 하지만 그냥 친환경 농업을 2050년도에 30%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농약 사용량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어떻게 얼마만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그 우리 탄소중립 계획에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런 유기농업이나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사실 줄고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아까 통계상으로 보면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기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저기도 계시지만 그 어쨌든 신념과 땅을 살리고 이게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증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꼭 인증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비인증 친환경 농업도 많이 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 여기 계시는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야지만이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이 더 실천을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까 아시아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특성은 제가 아직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산자, 소비자, 정부가 함께 친환경 농업을 여태까지 육성을 해왔거든요.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는 민간의 실천, 농가들이 실천을 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사주시고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문제는 있었지만 그만큼 더 친환경 농업 농가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은 있다. 그런 속에서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위상은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친환경 농가들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분이 터키에서 서아시아 터키에서 이제 극동에 있는 서울 한국에서 서울 사무소 하이니펠 재단 서울 사무소 소장으로 일하시게 되시죠. 크리스티안 브라켈 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m sorry, this will be the only word I can utter in Korean today. I'm still at the very beginning. It's nonetheless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today. As you've just heard from my colleague Axel, this work is part of our work on East Asia that we have started a few years ago and that we hope to continue from this year on, exactly from Seoul here in Korea, not only covering Korea but also covering some neighboring countries. I'll be moving to this wonderful city next month. Of course, we'll need some time to set up the office, to find suitable candidates who want to work with us, but also to find partners like Small is Beautiful, but hopefully also many others in Korean civil society, interested in the different topics that the Böll Foundation engages. And it's will be a very new chapter also for me. It was just mentioned, I'm currently in Turkey on a very different point in the world with very different challenges. But there is a beauty sometimes working for a green foundation, and that is while greens are very different all over the world, there is some sort of a wider family feeling. And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hopefully becoming with the foundation part of the already existing and very strong green family in Korea. Thank you very much.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어로 할 수 있는 단어는 이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악셀 소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저희가 서울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이웃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동아시아와 관련된 전반적인 몇 년 동안의 활동에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 이 아름다운 도시로 이사를 할 예정이고 사무소를 준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여러 파트너 기관들을 찾고 또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것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벨 재단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파트너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터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터키는 한국과는 다른 도전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색이라는 범주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녹색은 국가마다 다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또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있고 이미 한국 내에 설립되어 있고 굳건하게 다져져 가고 있는 녹색 가족의 제가 일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한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침묵의 봄 이후에 환경 운동이 시작됐고, 그리고 저희 농약 아틀라스 하면서 한국 자료들 찾아보면서 되게 놀라웠는데요. 카톨릭 농민회와 공예 추방 연구소 그분들이 1984년도에 농약과 공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쓰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작업하면서 그 자료들을 봤는데요.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분들이 1984년도에 벌써 농약 공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깊게 담겨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무를 맡은 게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백남기 선생님, 그분이 저희 지금 고인이 됐지만 저희 남편 또한 그 우리밀 살리기 할 때 84년도 사실 이전에 저희들이 광주 카톨릭 농민회라든가 안동 카톨릭 농민회 주로 카톨릭 단체 농민회들과 같이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유기농에서 사실 굉장한 그 오원춘 씨 같은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사실 좀 많이 빠진 거는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서 빠졌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특별한 1등 공신들은 바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셔서 농약 아틀라스를 만나실까요? 우리 함께했던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박수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